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물가가요 일제히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답니다. 당장 총선 이후로 미뤄둔 전기, 가스요금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충돌하면서 가자 사태 이후 그간 걱정해온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자칫 확전으로 가게 되면 중동산 오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게 될 텐데요.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인데 여기에 환율까지 더 오르면 수입 물가까지 자극해서 물가 관리와 소비 위축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코코아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요, 코코아 가격은 연초보다 약 143%나 폭등하면서 앞으로 초콜릿은 물론 제과류 등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수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인기 반찬인 김값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요. 요즘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오르는 게 많고 인상 요인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편승해서 또 꼼수 인상은 없는지 물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고요. 모쪼록 모두가 걱정하는 더 나쁜 뉴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김값은 안 되는데요. 진짜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수면과 뇌 청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기후변화와 지속적인 농지 감소로 국내 이것의 생산량이 줄고 있는데요. 이걸 활용한 식품들이 늘 인기고요. 소비는 계속 늘 것으로 보여서 농촌진흥청이 알이 붉고 알차다는 의미를 담은 홍찬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새 품종은 수확량 많고 알이 굵고 껍질색도 밝은데요. 내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힌트죠. 붕어빵이나 빙수, 시루떡 등에 쓰이는 붉은 잡곡이고요. 혈관 건강 등의 효능이 있다는데 뭘까요? 붕어빵, 빙수.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리 아십니까? 네,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다른 곡류에 비해서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곡물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귀리에서 면역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사포닌 배당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에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슈퍼푸드 귀리에 면역 개선 효과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었나요? 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곡물이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 아베난스라마이드 등 항산화 물질 외에도 항암, 면역 개선, 뼈 건강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리 품종들을 첨단 정밀 분석한 결과 아베나코사이드 A와 B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총 22종의 사포닌 배당체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반가운 이름이 있네요. 사포닌. 이거는 제가 아는데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포닌은 인삼이나 두류, 오갈피, 도라지, 더덕, 아스파라거스 등 다양한 농산물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항당뇨, 항비만, 바이러스 억제, 면역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귀리에는 얼마나 많은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었나요? 네, 품종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껍질이 제거된 알곡에 92.6에서 141.3mg이 함유돼 있었는데요. 이는 외국산의 37.4에서 90.9mg보다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품종 쌀기리 중에서는 대양 품종의 122.3mg, 겉기리 품종 중에서 다음 품종의 141.3mg으로 사포닌 함량이 높았습니다. 네, 건강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좀 많이 함유된 국산 귀리 종자를 활용해서 좀 건강식품을 개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사포닌과 같이 우수성이 확인된 국산 기리 품종으로 메디푸드 소재를 개발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업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 실용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귀리를 활용한 특히 우수한 국산 귀리요. 다양한 건강식품 많이 개발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말 여름인 줄 알았습니다. 더웠는데요. 이번 주 농업기상정보 어떤가요? 네, 이번 주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반가운 비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반갑지 않은 황사도 바로 뒤따라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7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에 대한 주의와 관심도 항상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항상 산불 예방에 대한 주의와 관심 가져야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준비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벼 재배 농가에서 어떤 준비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벼재배 농가에서는 본격적으로 육묘를 시작하는 곳들이 있을 텐데요. 육묘할 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 준비해야 하나요? 네, 어린묘 육묘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물 관리와 함께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모판이 지나치게 건조하게 되면 생육장애로 뭐가 고르지 않게 자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습한 조건이 되면 쓰러지거나 뿌리 얽힘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물 주는 양과 횟수를 잘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출하 직후에 녹화기가 되면 직사광선을 가려줘 백화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육묘할 때 문제되는 병이나 예방 대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봄철 녹화 개시 후에 온햇이 10도의 저온 상태이거나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클 경우에 발생하는 모잘육병은 출하할 때 온도를 30에서 32도씨를 유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35도씨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녹화기 온도는 25도씨 내외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한 뜬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와 종자를 과다하게 많이 파종할 경우에 상토 중에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적정량의 종자를 파종하시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육묘 관리 잘해서 모내기에 차질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3월에 잦은 비로 인해서 밀, 보리 등 맹류의 병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네, 이삭잎에는 4월부터 알곡이 익어가는 생육 후기까지 비가 잦으면 습한 환경 조건에서 발생하는 붉은 곰팡이병이나 흰가루병 등으로 인해 맹류의 품질과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비가 자주 내려 습한 환경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붉은 곰팡이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약간 서늘한 조건이 되면 흰가루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붉은 곰팡이병 그리고 흰 가루병 어떻게 방제해야 할까요? 네,
붉은 곰팡이병은 병균에 감염이 되면 수확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고 알곡에 곰팡이 독소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삭 팔 때부터 시기에 맞춰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비 예보가 있으면 맥종별 등록약제를 비 내리기 전에 미리 살포해야 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가루병은 발생 초기에 등록약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살포하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식물체가 빽빽하게 자라거나 질소지배를 많이 주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정량 파종과 비료주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수면과 뇌 청소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거 정말 처음 들어봐요. 뇌 청소. 네.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정말로 뇌 청소고요. 그래요? 예. 예, 이제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다, 생소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처음 보고가 된 게 2012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된 개념이에요? 네, 한 10년 정도 된 건데 10년이면 참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과학 쪽에서는 굉장히 짧은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새로운 걸 발견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포괄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학계 내에서도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이게 이렇게 정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주변에 조금씩 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야, 예,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10년이 걸리는 거네요. 정설이 되기까지. 근데 그게 좀 네. 이유가 있는 게 네. 사실 그 과학 연구라는 게요. 그 처음에 그냥 내가 논문을 써서 어디 뭐 논문의 형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려면 그 심사를 익명의 내 동료들이 학회 동료들이 합니다. 익명에. 네, 그래서 예. 내가 예를 들어서 글을 써서 이렇게 딱 주면은 이제 저는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이제 제 동료 과학자인 이제 오승원 예. 교수가 갑자기 딱 보고 이거 조금 여기 구멍이 많은데 그리고 여기 내용이 좀 이상해. 이건 네. 고치세요 하면서 리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이제 보내 쓰신 거를 받아가지고 이걸 또 고치고 다시 내고 그럼 또 보시고 이 정도면 잘 고쳤네 하면 이제 통과해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한 3명이 있어요. 3명이 이걸 다 통과하고 하니까 논문 내는 데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 거거든요. 연구 기간을 그냥 제외하고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논문 여러 편이 또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 걸리는 거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소개해드리려는 이제 뇌청소라는 것도 이제 그런 긴 과정을 거치면 검증이 돼서 이제야 하는데 아마 주변에도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을 까맣게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전혀 들어본 게 없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과학자들이 꼼꼼하게 검증한 거라는 거잖아요. 뇌 청소라는 거. 일단 이게 뭔가요, 뇌 청소? 이제 학술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정말로 그냥 뇌를 씻어내는 그런 거라고 해서 뇌 청소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막 고깃집 마감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어휴, 예. 네, 그러면 이제 셔터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닥에 기름때 이런 게 엄청 많으니까 그 의자들도 다 올리고 막 바닥에 물 청소를 하잖아요. 세제 풀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똑같이 뇌에서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손님들 있을 때 바닥에 물 청소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이제 뇌도 깨어 있을 땐 청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도 셔터 내리고 마감을 했을 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셔터 내리고 마감했을 때, 잘 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잘 때 이제 셔터 내리고 뇌가 쉴 때 청소를 하는 건데 또 엄밀하게 말하면요, 뇌랑 심장은 쉬는 시간이 없긴 합니다. 그렇죠. 심장이 쉬면 큰일 나죠. 심장이 쉬면 이제 사망하셨습니다가 되는 거고, 네, 뇌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우리가 자면서도 뭐 호흡도 하고 뭐 심장도 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인체 유지 기능을 다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때도 쉰다고 하긴 어렵고 대신에 우리가 의식을 갖고 하는 생각이나 사고 뭐 이런 것들의 대부분을 정지시키는 게 수면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이제 은행에서
4시 반 되면 이제 업무 끝났습니다 하고 셔터를 내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내린다고 은행원들이 퇴근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한다면서요. 네, 안에서 이제 오늘 들어온 돈이 마감이 맞는지 아니면 이런 정산을 하고 막 일을 많이 하자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간다던데. 한 3시간 정도를 하신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 때 일단 눈을 감고 셔터를 내리고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뇌 청소인데 그것보다 사실 먼저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친숙한 거는 아마 기억 분류 작업일 것 같아요. 기억 분류를 해요. 이것도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긴 네. 한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잠을 자고 이제 셔터를 내리고 잠을 잘 때는 그 신경세포끼리 너 이거랑 연결을 좀 다시 조정을 하자 이런 정비를 합니다. 신경세포들끼리도. 근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뭐 어제 아침 뭐 드셨어요? 아침이요? 어제 아침? 저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그럼 점심은 뭐 드셨습니까? 점심에 뭐 먹었지? 그쵸. 예. 보통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그러면 점심 식사 직후에는 기억이 좀 나죠.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책을 막 교과서를 막 열심히 적고 막 외웠어요. 근데 이게 다음 날 돼서 뭐였더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장기 기억이라는 걸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을 잘 때 하는 거예요. 셔터 내리고 이제 정리하면서 마감하고 정리하듯이 은행원분들이 보니까 야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보고하고 빼놔. 약간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거를 그때 하는 거죠. 야,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예. 그 잠을 안 자면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말 제가 언젠가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푹 자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진짜. 이게 우리가 잠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요. 수험생들이 이제 잠을 안 자고 뭐 사당 오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 이런 그런 말들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내가 정신력을 이겨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억을 장기적으로 전환을 하려면 얕은 잠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냥 잠만 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깊은 잠이라는 거는 잠든 지 최소 1시간 이상은 지나야지 깊은 잠에 돌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깊은 잠에 빠지면 계속 깊은 잠만 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다 보면 약간 뒤척뒤척하고 약간 잠꼬대도 하고 하잖아요. 그쵸. 그게 깊은 잠이었다가 얕은 잠이었다가 깊은 잠이었다가 얕은 잠이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씩 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잠만 오래 잘 수는 없고 이 사이클을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해야지 깊은 잠 양이 그나마 좀 늘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최소 7시간 이상은 자야지 그런 깊은 잠을 충분히 잤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한 내용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해서 내일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날도 기억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방송에서 이런 수면 얘기하면 요 정도까지는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들어본 것 건데 같아요. 예. 네. 이제 2010년에 발견된 그 뇌청소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네. 이제 아까도 제가 깊은 잠 상태일 때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더라. 근데 네. 그거 말고 하나를 더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셔터를 내리고 이제 뇌에다가 물 청소를 참 거나하게 하더라라는 건데 이게 그냥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로 뇌에다가 액체를 가득 채워서 씻어내는 거예요. 노폐물을 비워주는. 그래서 이제 뇌청소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뇌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서 액체를 잔뜩 넣어서 뇌에 있는 노폐물을 씻어주고 내보내는 요 기능을 하는 곳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네, 우리가 이제 심장이나 혈관을 묶어서 심혈관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콧구멍부터 폐까지를 이제 호흡기계라고 하는 것처럼 뇌를 씻어주는 그 기관을 글림프계라고 합니다. 이제 나오는군요. 네. 어려운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군요. 요 말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림프계. 글림프계. 예. 이 글림프계라는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도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 네. 예. 액체. 좀 더 쉽게 풀어서 좀 해주시죠. 예. 네, 이게 뇌척수액이라는 말도 좀 뭐야 뭔가 뇌에 뭐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제가 아주 친숙한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예. 오승환 아나운서님 그 마트에서 두부 사보셨죠? 네, 사봤죠. 네, 두부 사면은 그 안에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야, 기가 막히네요.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부 안에 물을 왜 넣어놓냐? 1번은 촉촉하게 두부를 좀 유지를 해야 되니까. 2번은 이제 안에 물이 없으면 그냥 그 두부 광만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이게
두부가 옆에 부딪히면 파손되군요. 그쵸, 예, 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에 물이 좀 있어야지 완충을 해줘서 두부도 온전하게 이렇게 예쁘게 상태로 담아일 수 있게 하는 건데 네. 사실은요 그 뇌척수액이라는 게 딱 그 두부에 들어있는 그 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뇌가 덩그러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제 머리뼈가 이제 두부곽이고 안에 두부 대신에 뇌가 들어있고 네. 뇌척수액이 그걸 둘러싸고 이렇게 약간 둥실둥실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뇌척수액이 어디 있냐면 이제 두개골을 둘러싼 머릿속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허리뼈 안에도 있거든요. 허리뼈에 있어요. 네. 예. 우리 허리뼈를 척추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척추 안쪽에 있는 신경다발 이런 것들은 이제 척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척수도 똑같이 이 두부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쫙 길게 그 안에 채워져 있어요. 뇌척수액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뇌척수액이라는 게 그 뭔가 이런 두부물 정도 이런 뭔가 그냥 보호는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로였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어항 같은 데도 물 너무 더러워지면은 새로운 물 넣어주고 옛날 물은 빼주고 이런 물갈이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죠. 뇌에서 노폐물을 빼주고 그다음에 그 새 뇌척수액을 넣어주고. 근데 이 과정을 잘 때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제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들었을 때 이 뇌청소 효율이 한 60% 정도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고도의 노폐물이 쌓이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깊은 잠을 꼭 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야, 어쨌든 결론은 깊은 잠으로 왔네. 네. 깊은 잠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깊은 잠을 잘 못 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게요. 네. 그 뇌에서 노폐물 제거하는 거 뭐 나쁜 거 좀 쌓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치매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무섭네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도 의학계에서 치매 얼마나 위험한 질병이고 치료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연구를 했던 거는 치매를 만드는 물질이 뭐냐. 요건 당연히 연구를 해서 실제로 밝혀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이제 뇌에 쌓이면 치매가 생긴다. 뭐 이렇게는 알고 있었어요, 과학자들도. 근데 그럼 이 아밀로이드라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무슨 약을 써야 되냐 이런 것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글림프계를 통해서 잘 배출만 되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수도꼭지 쪽에서 나오는 뭔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만 했는데 네. 사실은 배수구가 막히는 게 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글림프계가 청소름을 잘해주면 뇌에서 나오는 그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든 독성 물질이든 이런 것도 다 나갈 수가 있으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글림프계 존재가 사실 발견되기 전에도 수면 시간 부족이 나중에 알츠하이머 치매나 아니면 이런 약간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것들과 좀 관련이 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이게 좀 위험도가 높아가더라.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딱 연결이 된 거고 이걸 이제 수면 습관이랑도 조금 연결을 시켜보자면 이제 밤에 연달아서 쭉 자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저 이거 궁금해요. 낮에 쪽잠을 많이 자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둘 중에 뭐가 낫냐? 어차피 수면 시간은 같은 거 아니냐? 예전에는 밤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깊은 잠이 중요한 건데 낮에 짧게 자는 거는 우리가 깊은 잠 시간을 길게 확보를 못해요. 그러면 낮에 깊게 자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밤낮이 바뀌는 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깊게만 자면 네. 사실 언제 자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깊게 자는 시간 게 이게 웬만하면 길게 그래서 7시간 이상씩 길게 잘 수 있는 환경으로 한 번에 자는 게 좋은 거지 이거를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냥 내가 습관을 그렇게 들여서 짧게 끊어 자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런 뇌 건강 측면에서는 통잠을 길게 자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이제 깊게 자야 된다는 위기감이 막 네. 들어요. 지금 걱정이기도 하고. 그러면 혹시요 뇌 청소를 좀 잘 되게 해주는 약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없겠죠 아직? 네, 아직은 없고요. 아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유가 있는 게
우리가 이거를 사람한테 뭐 너 사람 뇌에서 뭐가 빠지고 이런 거를 실험으로 하기는 좀 진짜 어렵죠. 어렵겠네요. 윤리적으로도 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결과들을 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약간 뭐 쥐한테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쥐를 실험 동물로 많이 쓰는 이유는 쥐가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생리적으로 그렇고 사람이랑 되게 흡사한 점이 그래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애를 이제 대하면 되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한테도 아마도 거의 유사하게 작동을 할 거다라고 과학자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한 30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실제로 약이 나온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 글림프계라는 걸 잘 연구를 한다면 이제 뇌에서 노폐물을 빼주는 기술을 좀 더 우리가 이해도를 높게 구현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세척 과정을 훨씬 더 빠르게 돌려서 좀 위험도를 낮춰주는 이런 기술도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혹시 또 없나요? 부작용 없이 잠을 깊게 자게 만들어주는 약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멜라토닌 같은 그런 약들이 있긴 한데요. 이제 그것도 예전엔 논쟁이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냐 아니면 해로운 건 아니고요. 이제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라서 이제 어르신들 특히나 나중에 나이 들면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멜라토닌을 처방하는 게 맞냐? 아니 처방해도 그냥 그저 그런 것 같다. 이런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글림프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계속 꼭 길게 자는 게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연구를 수도 있다. 네, 연구를 예.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약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수면과 뇌 건강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은 깊게 주무십니까? 아니요. 좀 전에 얘기 듣고서 이제 잠을 좀 많이 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좀 엄청 걱정되죠. 네, 얘기 들으면. 맞아요. 어떡하지 막 이 생각만 하는데 올해는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대중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네. 저번 시간에.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 PC가 또 주목받는다고요?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인공지능 이제 온디바이스 시대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는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가 버려서 뭐 인터넷도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왜 PC냐라고 하면은 그동안 사실 스마트폰이 뭐 카메라가 몇 개다 이제 핸드폰도 접힌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기능적으로. 네, 기능적으로 나왔는데 생각해 보면 컴퓨터가 우리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제품 맞아요. 뭐가 나왔다. 왜 예전에 우리는 막 386 네, 맞아요. 쓰다가 486 우와 뭐 대단하대 586 막 이랬는데 네. 펜티엄 요즘은 그런 게 없네요. 그러고 그죠.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프로세서 이름이기도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는 뭐 이제 신기한 게 없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PC 쪽으로는 네, 한마디로 이제 PC나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멈췄다. 근데 멈췄지만은 그래도 성장이 최근에 많이 됐어요. 언제냐? 코로나 때. 코로나 때요? 네, 왜요? 왜냐면은 재택근무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컴퓨터가 없던 사람들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PC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0년부터 2021년대에 걸쳐가지고서 이 재택근무 때문에 PC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는 또 달라졌죠. PC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출근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PC를 뭐 사야 되나? PC는 한번 사면은 뭐 또 몇 년 쓰잖아요. 맞아요. 1년 네. 있다가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부터는 좀 달라졌다라는 게 바로 이제 지표로 나옵니다. 뭐냐? 네. 이제 올해 업체들의 이제 판매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즉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5% 정도가 늘어났었는데요. 네.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인공지능 컴퓨터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온디바이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뭐 인터넷이 필요 없이 핸드폰 자체적으로 인터넷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처럼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필요 없이 사실 이제 핸드폰은 유심카드를 꽂아서 인터넷이 자유롭지만 노트북은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네. 항상 와이파이를 찾아야 됐는데 이것도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생성형 인공지능을
자체 내장했다라고 이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훨씬 더 이제 좋아졌다라고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약간 어려운 말이 있는데 뭐 MPU, 네. 그다음에 GPU는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픽 카드. 네네네. 그래픽 카드 할 때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를 GPU라고 하고요. MPU는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해서 한마디로 인공지능 가속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많이 발전이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MPU 같은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AI 시대에 맞춰서 뭐 인텔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런 프로세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세서. 그죠. 예. 왜냐면은 과거에는 과거도 아니죠.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인공지능을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서버를 내 컴퓨터에서 직접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사양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세서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신경망이라든지 그래픽 처리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자서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인텔에서도 최근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뭐 레노버라든지 HP라든지 에이수스 그다음에 뭐 삼성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프로세서가 이제는 AI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컴퓨터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뭔가 굉장히 발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제 느낌은 어떠냐면 뭔가 발전이 되긴 했고 그런 제품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내가 그걸 사면은 어디다 쓰지? 그죠, 그죠. 예. 네. 그럼 어디다 활용하지? 게임할 때 더 잘 되나? 인공지능 뭐를 쓰면 어디다 쓰는 거야? 뭐 게임할 때도 뭔가 기능이 있겠지만은 예. 사실 뭐 게임 기능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 뭐 다른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업무할 때, 업무할 때. 일할 때 쓰는 것들이 제일 실질적으로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예. 나오는 것들이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MS에서 나온 코파일럿이라는 건데 네. 이거 자체가 일단은 뭐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한데 새로 나오는 요즘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키보드에 코파일럿이라는 키가 아예 생겼어요. 네. 키가 어떤 생겼다는 있어요? 거는 예. 일단 한영키만큼 되게 중요한 건데 예. 이게 코파일럿이 일단 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S의 다양한 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네. 우리가 또 쓰는 이메일이라든지 많이 쓰는 각종 뭐 프로그램들. 파일이라든지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혼자서 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메일이 하나 왔을 때 이걸 이메일 내용을 분석하고 어디서 이제 파일을 받았는데 파일 내용 분석을 해서 알아서 답장을 보낼 만한 예? 이런 PPT 자료도 만들어주는 거고요. 세상에. 메일 내용도 써주는 거고요. 네, 워드도 써주고. 야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국으로 예를 들면은 네. 이제 뭐 대본을 써야 되고 대본을 뭐 PD님한테 보내야 되고 뭐 MC님한테 보내야 네. 돼요. 이걸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와. 알아서 글을 쓰고 물론 사람이 한번 검수를 하겠지만은 검수하고서 메일 보내는 것도 항상 보내는 사람한테는 자동적으로 보낸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읽었어요. 뭐 PD님이 읽었는데 이거를 내 의견을 좀 더 듣고 싶다. 얘기가 말만 잠깐만 던지면은 코파일럿이 알아서 내용을 불리는 거죠. 네.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글을 써가지고서 회신도 가능한. 이야 만능 직원이네요. 네, 이게 뭐 미래에 나올 것 같지만은 현재 나왔어요. 현재 나왔어요. 네. 이미 나와 있는 기능이고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키보드에 키가 아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영키처럼 이 코파일럿 키를 딱 누르면은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찡 뭔가 이렇게 창이 나와요. 예. 창이 나오면서 마치 내 비서한테 시키는 것처럼 걔한테 쓰면은 알아서 뭐 엑셀에서 파일 찾아가지고서 뭐 수정한 다음에 이야. PPT로 만들고 얘를 이메일로 전송을 시킨다. 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저 지금 감이 안 오다가 이 설명을 들으니까 네. 이거 굉장한데요, 이거? 그죠? 예, 와. 그럼 앞으로는 이게 PC나 노트북에서 다 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쉽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생각해서 기존에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뭐 못했다, 늘어졌다, 늦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죠. 왜냐면은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이제 아무리 AI CPU가 좋아진다고 해도 컴퓨터 성능이 하드웨어가 더 좋으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만큼 안 좋더라도 현재 그냥 나오는 일반 일반 가격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제가 얘기하기 힘든데 네네. 뭐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만 원짜리 사더라도 이제는 고성능의 PC만큼 쓸 수가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해줄까요? 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격을 엄청 높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제조회사들이 지금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 아니냐라고 하면은 네. 이게 다양한 이제 인텔 쪽에서 음. 이제 CPU가 이 프로세서가 나아지면서 발전이 하고 있다. AI가 지금 대세다라고 하는데 애플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애플에서는 지금 다들 뭐 인공지능 챗 GPT 한다, 뭐 구글에서도 한다, 맞네요. MS 그러고 한다. 보니까 애플 얘기가 없었네요. 그죠. 인공지능 애플에서는 얘기할 때. 예. 애플은 인공지능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아무런 얘기가 없었죠. 네. 근데 최근에 하나 밝혔어요. 예. 뭐냐? 우리도 이제 인공지능 계열의 노트북에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전년 대비 이제 그 노트북의 판매량이 굉장히 감소했거든요. 약 27% 정도 작년 대비 올해가 많이 나아졌는데 이게 바로 인공지능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 쪽에서는 이제는 AI에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히자마자 네, 주식이 빡 올라갔죠. 애플 주식이요? 네, 애플 주식이 확 올라가게 되면서 주식이란 건 꼭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것만 올라가요. 네, 그래서 네. 한 거의 1년 만에 가장 상승폭이 높은 네, 이런 모양새가 나올 정도로 이제 애플도 인공지능에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겠구나. 무조건 출시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는 이런 기능들이 네, 모든 컴퓨터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은 카더라입니다. 카더라이긴 한데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뭐 AI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아직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또 챗봇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도입하겠다라는 소문이 좀 많거든요. 애플에서. 네. 왜냐하면 애플에서 현재 자신들도 스스로 만들어 내겠지만은 근데 그게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잘 만들고 있는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마 도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후에 아마 애플만의 자체적인 뭐 AI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플이 항상 그랬잖아요. 맞아요. 구글이랑 손잡아서 뭘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네. 이러면 또 구글 주식이 카더랍니다. 예, 카더랍니다, 여러분. 확정이 아니에요. 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죠. 근데 맞아요.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장치나 이런 걸 개발해야만 그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인텔에서 만들었던 이 뭐 NPU와 GPU가 들어가 있는 이 네. 프로세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이 프로세서가 한마디로 뇌죠. 네. 이 뇌가 좋아야지만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실시간으로 잘 움직이려면 한마디로 인터넷이 필요 없이 이 핸드폰 내에서 혹은 노트북 내에서 이제 빨리빨리 데이터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낸드 플래시라든지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것들도 반도체도 네. 우리나라랑 연관이 많은데. 그죠,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이쪽도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막 이런 거가 네. 안 좋았던 거죠. 그죠. 계속 안 좋았다가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디램 자체 업계가 어쨌든 굉장히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 사이에 껴있던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이 안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가져와서 이 안에서 빨리 돌려야 되는 게 바로 낸드 플래시에 관련된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이제 뭐 하이닉스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발전하는 PC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은 구매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네, 하반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요? 네.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3분기나 4분기부터는 웬만한 모든 종류는 노트북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게 더 좋은지 골라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네요. 네네.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은 인공지능 PC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지금까지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파츠였습니다. 6852님, 2405님.
팥 들어간 거 다 좋아하신다고. 8906님 잡기야 물러나라 팥이요. 네. 1533님도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데 수확량이 많이 들어 부담 없이 먹고 싶으시다고. 맞습니다. 네. 그랬으면 진짜 좋겠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산 꼭 챙기시고요.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